70년의 동맹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단 90일.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질문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어도 되는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나토는 흔들렸고 유럽은 방패를 잃었습니다. 유럽은 패닉에 빠졌고 중동은 동시에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전 세계를 흔들어버린 나라와 생존을 고민하던 나라들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진짜 강자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회의실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말이 없었고 유럽은 서로를 쳐다봤죠. 정말 우릴 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질문은 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70년 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이 슈타인입니다. 독일 국방산업분석팀 소속으로 나토 공동 무기조달 평가 자문을 맡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했죠.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분석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방위비 안 내면 보호도 없다. 이 말은 새로운 게 아니었죠. 일기 때도 있었던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중동이 불안했고 미중 갈등은 격화됐죠. 유럽은 이 말을 처음으로 진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토 제5조 집단방위 조항이죠.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대응한다는 약속입니다. 70년간 이 약속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안보가 이 조항 위에 세워졌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속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돈 안 내면 지켜주지 않는다. 동맹이 가치에서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유럽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격받아도 미국이 올까? 이 질문이 회의실마다 돌았죠. 독일, 프랑스, 폴란드 모두가 같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더 심각했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5년간 8천억 유로입니다. 사상 최대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죠. 독일은 1,000억 유로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를 4%로 끌어올렸죠. 이제 우리 스스로 지킨다. 유럽 전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납기표를 받아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라는 걸요. 전차 납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자주포는 2년 이상 걸리죠. 미사일 방어체계는 3년입니다. 생산라인은 노후했고 숙련 인력은 부족했죠. 증설 계획은 있었지만 완공까지는 또 수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유럽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전부였죠. 회의실은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능합니까? 저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이죠. 방대한 방산 기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죠. 군함 한 척 건조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탄약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닥났죠. 전차 생산 라인은 이미 멈춘 지 오래입니다. 현대전의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보유량이 아니라 보충 속도죠. 전쟁은 재고가 아니라 생산력으로 결정됩니다. 미국은 강력했지만 빠르지 않았죠. 승인 절차가 있고 노조 협상이 있고 의회 논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생산보다 오래 걸렸죠. 미국은 지휘할 수 있었지만 즉각 공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느립니다. 그럼 누가 남았나요? 중국은 신뢰할 수 없죠. 러시아는 적국입니다. 일본은 수출 자체가 제한적이고요. 그때 제 시선이 한 나라에 멈췄습니다. 폴란드 계약 목록을 보는 순간이었죠.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 금액만 1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무기를 살까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가 있죠. 미국 M1 에이브람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납기표를 보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3년 뒤에 옵니다. 미국 전차는 승인조차 불확실하죠. 한국은 1년 안에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1년입니다. 전차를 말이죠. 수백 대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다른 계약들을 찾아봤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주문했죠. 에스토니아도 K9을 샀습니다. 사우디가 천공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죠. UAE가 중거리 방공망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호주도 K9을 선택했고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지금 당장 필요한 나라들이죠. 러시아 위협, 중동 불안, 안보 공백입니다. 이들은 3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방산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26조 8천억 원이죠. 영업이익 3조 6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초 기록이었죠. 올해는 더 놀랍습니다. 매출 40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6조 원대로 전망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한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죠. 강대국도 많고 기술 선진국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저는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유럽 방산 공급망 위기에서 글로벌 방산 질서 재편으로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유럽은 돈을 꺼냈지만 시간이 없었죠. 미국은 강했지만 느렸습니다. 그 틈새에서 한 나라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주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UAE, 에스토니아, 호주입니다. 전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죠. 방향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는 걸요. 질서가 흔들린 순간 세계는 새로운 축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고 빠르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요.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많았지만 작동하는 국가는 하나뿐이었죠. 돈은 있었지만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었죠.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만 가능했는가죠? 저는 한국을 줄이려던 시도들을 기억합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었죠. 조선 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자국 방산 보호 정책을 강화했고요.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이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전략 아닙니까? 핵심 산업을 한 나라에 집중시키는 건 위험하죠. 분산이 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면 실패였죠.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520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입니다. 5년 안에 자립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지어졌을까요? 일부는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가동은 계속 미뤄졌죠. 인력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부족했고 숙련 기술자도 없었죠. 미국은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사람은 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조선 강국이었죠. 2차 대전 때 군함을 하루에 한 척씩 뽑아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함 한 척 건조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민간 선박은 아예 만들지 못하죠. 조선소는 낡았고 기술자는 은퇴했고 젊은 인력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조선 강국으로. 구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 자립을 외쳤지만 생산 능력은 제자리였죠. 전차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립니다. 증설 계획은 있었지만 완공은 또 수년 뒤고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고작 수십 대죠. 이걸 수백 대로 늘리려면 공장 증설이 필요한데 그것만 3년입니다. 저는 이 실패들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미국에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전통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노하우도 있죠. 그런데 왜 한국만 되는 걸까요?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은 평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절차가 있고 승인이 있고 심사가 있죠.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산보다 오래 걸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시 기준으로 설계된 나라였죠. 지금 못 주면 의미 없다. 이게 한국 산업의 기본값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능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보충 속도죠. 전쟁은 재고 싸움이 아니라 생산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쏘는 포탄이 수만 발이죠. 서방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을 한 달 만에 소진합니다. 아무리 정밀한 무기라도 수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죠. 한국은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인은 5시면 퇴근합니다. 주말은 성역이죠. 내 담당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실패해도 시스템이 책임지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선진국의 표준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납기가 촉박하면 야근합니다. 주말에도 공장이 돌아가죠. 한 부서가 막히면 다른 부서가 메웁니다. 실패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로 받아들여졌죠. 저는 한국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불이 환했죠. 납기 맞춰야 합니다.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차이라는 걸요. 미국 공장과 한국 공장의 하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8시간 단위로 움직이죠. 교대 시간에는 공장이 멈춥니다. 주말에는 최소 인력만 남고요. 한국은 24시간이 기본입니다. 3교대가 4교대로 바뀌고 필요하면 주말도 평일이 되죠.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하청업체까지 동시에 가동됩니다. 이걸 두고 누군가는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나라에게 물어보십시오. 3년 뒤에 오는 화려한 무기와 1년 안에 오는 실전 무기 중 뭘 선택하겠냐고요. 답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은 못하죠. 빠른 납기도 어렵고 통합도 약합니다. 각 부문이 너무 전문화돼 있었죠. F-35 전투기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성능이지만 생산은 느리고 가격은 천문학적이고 정비는 복잡합니다. 한 대 만드는데 수십 개 업체가 관여하죠. 유럽은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낮고 표준화는 안 되고 확장성은 없었죠. 소량 맞춤 생산에는 강하지만 대량 생산에는 약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레이더, 탄약입니다. 한 나라에서 풀세트를 생산하죠.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K9 자주포도 함께 팔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따라가고 정비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무기 하나를 팔지 않았죠. 군대 운용 시스템 전체를 팔았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도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었죠. 정밀 가공, 소재, 부품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방산 강국이 아닐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안보 수출이 봉인돼 있었죠. 헌법 해석상 무기 수출이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팔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가격도 쌉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뢰죠. 중국 무기를 산다는 건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는 겁니다. 중국과 엮인다는 의미였죠. 어느 나라가 중국 무기를 살까요? 파키스탄, 미얀마, 북한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나라들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자립도 있고 정치 비개입도 있고 계약 절대주의도 있었죠. 물건은 팔되 조건은 달지 않는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사도 미국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도 독일이 압박하지 않죠. 한국은 무기의 정치를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따라할 수 없다. 이 문장이 결론이었죠. 지금 만들 수도 없고 단기간에 복제도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유럽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한국처럼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배워서 된 나라가 아니었죠. 버텨서 된 나라였습니다. 전쟁, 분단, 기술 봉쇄, IMF입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하며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죠.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줄이려 했고 그 순간 더 크게 의존하게 됐다고요. 미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시간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전통을 가졌지만 속도를 포기했죠.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준비했을 뿐이죠. 이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절박함이 시스템으로 굳어진 나라입니다. 위기에서 강해지는 나라죠. 망설임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을 줄이는 전략에서 한국을 중심에 두는 전략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돌발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죠. 방위비 안 내면 보호는 없다. 동맹은 거래다. 미국 우선 나머지는 옵션이다. 이 발언들은 일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 노골화됐죠. 세계는 발언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관성 붕괴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리고 그린란드 발언이 나왔습니다. 매입 가능하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안보 차원에서 검토한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회의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정적이었죠. 누군가 웃었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토 동맹국의 주권도 거래 대상이라는 겁니다. 동맹이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면 뺏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영토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공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맹인가 다음 대상인가? 나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붕괴됐죠. 미국은 여전히 최강이었지만 신뢰는 제로가 됐고 보호는 조건부가 됐고 약속은 가변적이 됐습니다. 나토 내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공식적 연대는 유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나토 회원국이 할 말이 아니었죠. 폴란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믿되 의존하지는 말자. 동맹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전부를 걸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패닉 상태였죠.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었고 정말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 누구도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믿고 쓸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선택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늘 동맹이라 해도 내일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유럽은 느리고 분열돼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움직이고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도 다르고 동유럽과 서유럽의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위험합니다. 중국 무기를 산다는 건 중국 편에 선다는 의미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뜻이죠. 러시아는 제외 대상이고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조용히 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죠. 외교적 과시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계약을 이행했고 납기를 지켰고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유지됐고요. 한국은 질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대신했던 겁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K2 전차 계약을 체결한 게 언제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미국 전차를 살 수도 있었고 독일 전차도 있었죠. 하지만 폴란드가 원한 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확실성이었던 겁니다. 1년 안에 온다. 계약대로 온다.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온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보장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를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무기다. 사우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 계약을 하며 한국 측에 물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은 대답했죠.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릴수록, 조건이 늘어날수록, 거래가 정치화될수록 한국의 무조건 이행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됐던 겁니다. 저는 미국 내부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목이 바뀌고 있었죠. 처음엔 한국 의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는 한국 배제의 위험성으로 바뀌었죠. 미국도 깨달은 겁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지렛대라는 걸요. 미국이 단독으로는 못 버팁니다. 유럽 방어도 중국 견제도 한국 생산력 없으면 불가능하죠. 미국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붕괴 직전입니다. 항공모함은 만들 수 있지만 군수지원함은 못 만들죠. 탄약 생산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닥났고 보충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미 해군 유지보수는 어떻습니까? 한국 조선소 없으면 일정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세를 완화했고 공동 생산을 제한했고 조선과 방산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전략적 의존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분석관이었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카이,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대체할 상대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파트너야. 유럽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독일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한국 기업과 공동 개발을 검토했고, 영국이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럽이 한국을 동맹의 미래로 본다는 겁니다. 미국은 불안정하고 유럽 자체 생산은 느리고 중국은 위험합니다. 남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엮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만 사지 않습니다. 현지 생산을 요청하고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맹의 형식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를 부쉈습니다. 그린란드 발언으로 주권마저 거래 대상으로 만들었고 나토는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죠. 대신 뭘 했을까요? 계약을 이행했고 납기를 지켰고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찾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찾았죠.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실무자였던 겁니다. 선언하지 않았기에 더 빨리 선택받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를 부쉈고 한국은 말없이 대신했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조건 없는 계약이 가진 파괴력을 봤습니다. 미국은 무기에 정치 조건을 붙여요.
이걸 사려면 우리 편에 서라. 유럽은 무기의 가치 설교를 덧붙이죠. 민주주의 기준을 맞춰라. 중국은 무기의 빚과 영향력을 엮습니다. 이걸 사면 우리 말을 들어라. 한국은 어떨까요? 돈 받고 물건 주고 끝. 이 단순함이 전 세계를 미치게 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면 미국이 뭐라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우디가 천궁을 사면 유럽이 압박할까요? 전혀 없습니다. UAE가 중거리 방공망을 한국에 맡겨도 중국이 개입할까요? 못합니다. 한국 무기에는 정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기반 인프라가 됐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한국 탄약을 쓰게 돼요. 한국 전차를 사면 한국 정비를 받게 되죠. 한국 조선을 쓰면 한국 엔진과 전자를 쓰게 됩니다. 한국 반도체를 쓰면 한국 표준을 따르게 되고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죠. 폴란드를 다시 보십시오. K2 전차 980대를 샀고 K9 자주포 672문을 샀고 천무 다연장 로켓을 샀고 FA-50 전투기를 샀어요. 이제 폴란드 군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국 교범으로 훈련하고 한국 시스템으로 작전하고 한국 부품으로 정비합니다. 폴란드 군대가 한국 표준으로 재편된 겁니다. 노르웨이도 에스토니아도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한국 무기를 산 게 아니라 한국 방식을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구조인지 아십니까? 폴란드가 다른 나라 무기로 바꾸려면 군대 전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교범도 바꾸고 정비 체계도 바꾸고 탄약 규격도 바꿔야 하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 운영 시스템 전체를 팔았던 거죠. 미국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완화했고 조선 협력을 제한했고 방산 공동 생산을 공식화했어요. 사실상 전략적 의존을 선언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뭐예요? 조선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지원할 군수함이 없어요. 한국 조선소 없으면 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하죠. 탄약입니다. 미국 탄약 생산 능력은 바닥났고 한국은 24시간 생산해요.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공장을 지어도 양산은 한국 기술이 필요하죠. 정비입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를 한국 조선소가 맡고 있고 이게 없으면 정비 일정이 밀려요.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따라할 수 없다. 지금 만들 수도 없고 단기간에 복제도 불가능해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유럽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일본이 아무리 기술을 가져도 한국처럼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배워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서 된 나라였죠. 전쟁, 분단, 기술 봉쇄, 외환위기를 통과하며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돈이 있었고 한국은 각오와 능력이 있었어요. 유럽은 전통이 있었고 한국은 속도와 정확성이 있었죠. 일본은 정밀함이 있었고 한국은 실전 검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계획했고 한국은 실행했어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선택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완성한 거죠. 그래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세계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남은 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팔지 않았습니다. 확실성을 팔았던 거죠.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가 됐죠. 과거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구 편에 설까? 눈치 보지 말자였습니다. 현재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할까? 어디서 멈출까? 이건 약소국의 고민이 아닙니다. 강국의 고민이에요.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선별해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죠.
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 방어선의 핵심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전략적 백업이라고 정의하고, 중동은 정치 없는 공급자라고 평가하고, 아시아는 신뢰 가능한 균형자라고 기대합니다. 모두 같은 요구를 하죠. 한국이 좀 더 맡아달라.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마주한 진짜 위험이 뭘까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과도한 의존이죠. 생산 라인이 포화되고 인력이 고갈되고 전략적 집중력이 분산되고 외교적 기대치가 폭증합니다. 강국은 쓰러뜨려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지치게 만들어 무너뜨리죠. 그래서 한국의 전략은 확장이 아니라 선별이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합니다. 이건 안 합니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진짜 힘이 뭘까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로 팔지 않는다. 무기를 외교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고, 기술을 영향력 강요 도구로 쓰지 않고, 계약을 통제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뢰는 이 원칙 위에 세워졌어요. 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또 다른 강대국이 됩니다. 세계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죠. 저는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것이 뭔지 분석했습니다. 안보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호 의존 관계로 바뀌었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동맹 의무도 있지만 이제는 전략적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유럽이 한국과 협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없으면 유럽 재무장 계획이 늦어지고 러시아 억제가 약해지고 나토 균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안보가 이제 세계 안보와 연결된 겁니다. 경제 파워가 확장됐습니다. 방산만이 아니에요. 한국 조선소는 전 세계 선박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한국 반도체는 모든 첨단 무기에 두뇌고, 한국 배터리는 전기차 시대의 심장입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관세를 부과하려던 나라들이 예외 조항을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려던 정부들이 협력안을 내놓고, 견제하려던 경쟁국들이 공동 생산을 제한합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외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딜레마가 뭐였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양쪽 모두와 거래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아요. 미국의 무기 부품을 팔면서도 외교 자율성을 유지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기술 독립을 지키고, 유럽과 방산 협력을 하면서도 정치 중립을 유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제공하는 게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편 들지 말라고 압박해도, 중국이 미국 편 들지 말라고 위협해도 한국은 우리는 계약대로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쪽 모두 한국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권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미국 승인 없이는 무기 수출이 어려웠고, 중국 반발 없이는 외교 행보가 조심스러웠고, 일본 견제 없이는 기술 개발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팔 때 미국의 허락을 구합니까? 안 해요. 한국이 사우디와 계약할 때 중국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개발할 때 일본 승인을 받습니까? 필요 없어요. 한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봤어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한국이라는 변수였습니다. 내용을 읽고 놀랐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선택이 미국의 전략을 좌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어디에 무기를 팔고, 어디와 협력하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역 세력 균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심 변수가 된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 보고서를 봤어요. 유럽 방어의 한국 의존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한국 없이는 유럽 재무장이 10년 늦어진다. 10년입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유럽 안보의 시간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실체입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위치에 앉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한국은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유럽이 협력하자고 제안하면 한국은 우리 조건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존중입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력 때문도 아니고요.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정치를 섞지 않고 조건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한국이 얻는 건 더 커집니다. 안보는 더 단단해지고 경제는 더 확장되고 외교는 더 자유로워지고 주권은 더 강해집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위치를 지킬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분석가로서 객관적으로 봐야 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나라가 됐죠. 과거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구 편에 설까? 눈치 보지 말자였어요. 현재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할까? 어디서 멈출까? 이건 약소국의 고민이 아닙니다. 강국의 고민이에요. 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좀 더 맡아달라. 문제는 하나였어요.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힘이 뭘까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한 중동 국가가 한국에 긴급 주문을 넣었어요. 6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한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18개월입니다. 급하시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십시오. 중동 국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18개월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지 않았어요. 찾아봐도 한국보다 빠른 곳이 없었고 한국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곳도 없었거든요. 한국은 주문을 거절했지만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한국의 무기와 함께 정치적 지지를 요구했어요. 우리 편을 들어달라. 한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정치는 섞지 않습니다. 그 국가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죠. 하지만 결국 계약했습니다. 왜냐고요? 정치를 섞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됐거든요. 저는 한국 모델의 최종 진화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어요. 미국처럼 지배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종속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식은 뭘까요? 계약은 계약이고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방어고 산업은 속도와 신뢰였죠. 이 모델이 왜 중요할까요? 중견국과 개도국에게 유일한 희망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한 국가 대표와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될 수 없고 중국처럼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거대하지 않지만 강했고 지배하지 않지만 신뢰받았고 패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중심에 섰죠. 이게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 내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이라는 안정 요인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위험 변수로 분류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지역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위험이 아니라 안정 그 자체다. 미국 전략 분석가들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죠. 한국은 이제 세계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 됐어요. 한국의 조선소가 멈추면 미 해군 작전이 지연되고 한국의 방산이 멈추면 유럽 재무장이 늦어지고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첨단 무기 생산이 막히는 겁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도 써야 했어요.
한국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뭘까요? 첫째, 속도를 잃는 겁니다. 한국의 힘은 빠름에서 나왔어요. 이 속도를 잃으면 경쟁력도 사라지죠. 둘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해요. 셋째, 정치가 계약에 개입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무기에 정치가 없었기에 모두가 샀어요. 정치를 섞는 순간 한국은 또 다른 강대국이 되죠. 넷째,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한국의 힘은 겸손에서 나왔어요. 오만해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과거 강대국들의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소련은 힘으로 지배하려다 붕괴했고, 일본은 경제력으로 압박하려다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빚으로 종속시키려다 반발을 샀죠. 강대국이 되려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저는 최종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패권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준국이죠. 지배하지 않지만 기준을 세우고 강요하지 않지만 신뢰를 만들고 명령하지 않지만 선택받는 나라예요. 이게 21세기형 진짜 강국의 모습입니다. 과거 강국은 어땠을까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경제력으로 타국을 통제했고 정치력으로 동맹을 강요했어요.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배하지 않지만 연결되고 통제하지 않지만 필요하고 강요하지 않지만 선택받죠. 강대국은 세계를 지배하지만 기준국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한국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죠. 세계는 한국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패권은 총에서 나오지 않아요. 약속에서 나오죠. 지금 이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세계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간다. 이게 세계의 평가예요. 방산 잘하고 반도체 강하고 조선 최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과일 뿐이라는 걸요. 원인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의 진짜 무기가 뭔지 분석했습니다. 무기일까요? 아니에요. 기술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동맹도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력도 있고 규모도 있고 속도도 있죠. 유럽은 어떨까요? 역사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동시에 가진 나라는 없어요. 한국만 빼고요. 절박함이 시스템으로 굳어진 나라였어요. 한국인의 기본값이 뭘까요? 망하면 끝, 이번에 못하면 다음은 없다. 오늘 안 되면 밤 새워서라도 끝낸다죠. 이게 개인의 성향일까요?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된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열고 승인을 기다리고 책임을 떠넘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야근하고 증설하고 책임을 떠안아요. 위기 대응 공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IMF 위기 때 한국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이었죠.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몇 년은 회복에 걸렸을 겁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2년 만에 일어섰어요.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가 개혁을 단행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에서 강해집니다. 다른 나라는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자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요. 왜 실패했을까요? 절박함은 수입할 수 없고 집요함은 제도화할 수 없고 책임감은 매뉴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분단이 있었고 IMF가 있었고 기술 차단이 있었고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매번 국가적 멸망 가능성을 통과했습니다. 이걸 겪어보지 않은 나라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독일인입니다.
독일도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죠. 하지만 한국과는 달랐어요. 독일은 전쟁 후 마셜 플랜으로 재건됐고,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고 유럽연합이 뒷받침했죠. 한국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서야 했죠. 그래서 한국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기업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긴급 주문이 들어왔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었죠.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을 겁니다. 한국 팀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냈어요. 3교대를 4교대로 바꾸고 주말을 반납하고 하청업체를 총동원해서 납기를 마쳤죠.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분석하려 했지만 한국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요. 경험의 결과였던 겁니다. 전쟁, 분단, IMF, 기술 차단, 외환 위기를 통과하며 만들어진 DNA였어요.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폭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해진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오만해지고 과시하고 지배하려 들죠. 소련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지금 중국이 그래요. 한국은 다릅니다. 계산하고 조심하고 선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외교관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강해졌지만 언제든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성공을 자만하지 않는 나라였죠. 저는 한국이 세계에 남긴 게 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패권을 선언하지 않았고, 중심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을까요? 약속을 지켰고, 속도를 맞췄고, 책임을 졌습니다. 세계는 그걸 보고 중심을 맡긴 겁니다.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가 뭘까요? 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죠. 이 나라는 성공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실패를 잊지 않았을 뿐이죠. 세계는 기술을 받지만 한국은 각오를 팔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무너져본 강국은 드물죠. 그래서 한국은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세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다. 세계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게 될 뿐이다.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강한가? 내 시대는 끝났어요. 이전 세계 질서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가 군사력이 강한가?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더 크게 위협하는가였죠. 지금 세계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미국 대 유럽 대 중국이었어요. 비교하고 고르는 구조였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준 충족 여부예요. 납기, 신뢰, 품질, 책임이 기준이 됐죠. 이제 계약서에 적히는 게 뭘까요? 국명이 아니에요. 한국과 같은 수준인가? 입니다. 저는 유럽 방산 입찰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제안서를 냈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납기는 한국 수준입니까? 품질 관리는 한국식입니까?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입찰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기준이 된 겁니다. 세계 질서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패권은 어땠을까요?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금융으로 통제하고 동맹으로 종속시켰어요. 한국식 질서는 어떻습니까? 계약으로 신뢰를 만들고 납기로 존중을 얻고 책임으로 반복 거래를 만들죠. 총성 없이 작동하는 질서예요.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한국 덕분에 연명했습니다. 미국 조선력을 보십시오. 한국 없으면 회복 불가능해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고 정비도 한국이 맡고 있죠. 미국 탄약 생산은 어떻습니까? 한국 없으면 공백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닥난 재고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 유지는 어떨까요? 한국 정비 없으면 붕괴해요. 태평양 함대 정비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한국 조선소가 소화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을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살려낸 거예요. 저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전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유럽은 한국을 동맹의 미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계산이 뭘까요? 미국은 불안정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뭘 말할지 모르죠. 유럽 자체 생산은 너무 느려요. 전차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립니다. 중국은 위험해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죠. 남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무기만 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K2 전차를 사면서 현지 생산 계약을 맺었어요. 기술 이전도 받고 장기 파트너십도 체결했죠.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K9 자주포를 사면서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독일은 어떨까요? 한국 방산 기업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형식이 바뀐 겁니다. 과거 동맹은 뭐였을까요? 우리를 지켜줘였어요. 현재 동맹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만들자죠. 한국은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한국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정치 압박을 하지 않아요. 우리 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죠. 한국은 납기 지연으로 협박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늦춘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 독점으로 종속시키지 않아요. 우리 기술 써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죠.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힘은 신뢰에서 나왔어요. 신뢰를 깨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저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패권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패권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갑니다. 한국은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약속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21세기형 강국의 조건이었습니다. 과거 강국은 어땠을까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위협으로 복종시키고 조건으로 통제했어요.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약으로 연결하고 신뢰로 선택받고 책임으로 유지하죠. 강국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저는 한국의 위치를 최종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죠. 한국은 경찰이 아니에요. 질서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패권국이 아니에요. 지배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럼 한국은 뭘까요?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찾는 나라예요. 이것보다 강한 위치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기준이 되었다. 총을 든 나라보다 약속을 지킨 나라가 이겼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두려워했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다. 패권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맡겨지는 자의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세계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판을 흔들었어요. 동맹을 깨고 질서를 부수고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는 판 위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조용히요. 과시 없이요. 선언 없이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게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준비의 결과였죠.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세계가 약속을 깰 때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세계가 조건을 달 때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 이후의 세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기준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총과 협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계약과 신뢰만이 남게 되죠. 세상이 무너질 때 끝까지 서 있었던 나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선택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